다음으로는 이 예링이 법의 생명은 투쟁이다. 민족과 국가 권력, 계층과 개인의 투쟁이라고 있고 조 장관님께서도 그 투쟁의 한 예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손배 투쟁도 그 한 예로 이제 드셨어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구에서 이 최봉태 변호사께서 아주 앞장서서 또 투쟁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일제 피해자 그 대법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도 이끌어내시고 대한변협 지금 일제 피해자 인권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모시고 또 전문대담 코너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봉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제가 원래는 4개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조국 장관님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물으실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반으로 줄여가 2개만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뭐 우리 조국 장관님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조선시대 때 조광조라고 아시죠? 조광조가 이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대의 조광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조광조는 이렇게 사약을 맞고 그래 됐지만 우리 조국 장관님은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정말로 우리 대구 시민들 박수를 받아가지고 잘 대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방 분권 관련돼가 특히나 우리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주요하다 하니까 그것부터 묻겠는데 이제 조국 장관님이 쓰시는 이 가불 선진국에 보면은 이제 기관의 분권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사법부를 갖다가 한 곳에 몰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은 지금 처음에처럼 이게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대검찰청은 세종시로 보내고 그 다음에 대법원은 이제 대구로 그래 지금 보내는데 거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찬동을 한다 그런 취지로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국 장관님이 장관님보다도 더 커가지고 지금 근데 오해하면 안 되고 조국 장관님이 지금 장관님보다도 더 큰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변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대법원 대구에 보냈는데 이거 끝까지 이거 지금 유지해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그거 묻고 싶어요. 일단 이 의견에 대해서 아마 생소한 분이 계실 건데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김서열 교수님하고 얘기했던 것 같은 맥락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 법원은 전국에 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대법원은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검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걸 이제 한 군데 모을 필요는 없으니까 지방에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견 여러 가지 배치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역시 국회가 법률로 만들면 됩니다. 그 대구에 대법원이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법원 판결은 그 피고인이 출석하는 게 아니라 법률 판단만 하기 때문에 서류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대구에 대법원이 있고 뭐 광주에 헌법재판소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가지게 되는 자존감, 자부심이 달라지죠. 그리고 거기 있는 학생들, 제가 이제 뭐 법을 공부했습니다만 거기 있는 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보는 게 우리 대법원이 우리 동네에 있는 거죠. 우리 동네에 뭐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죠. 이런 선택을 전 입법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역균형 발전도 되고 지역에 있는 지역 시민들의 그 감성과 느낌과 고통과 꿈들이 반영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저 개인이 그 개인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직 뭐 아까 뭐 조광조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 송구한 일이고 여전히 지금 뭐 조선시대로 얘기를 하면 형조 판서 잠깐 하다가 삭탈관직 돼가지고 어디 함경도 밑에 칼 차고 지금 귀양 가 있는 신세이죠. 제주도 어떤 함경도에 뭐 삭풍 부는 데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게 귀양이 풀려야 뭘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귀향이 풀리면 조국 장관 대법원 대구 적극 관심으로 두다 이렇게 한번 하면 좋겠네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재명 씨가 지금 전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대구 와가지고 우리 말 좀 들었으면 당선됐을 거거든요. 그 대부분을 갖다가 왜 대구 유치하라고 지금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고 동대구역에서 좀 이야기하라니까. 이 양반 이거 재고 다 보니까네. 그래요 지금 이게 지금 0.67%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단 뭘 하려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지금 동대구역에서 딴 이야기 하지 말고 대부분 대구 유치 강력하게 제가 대통령 하겠습니다. 이재명 씨가 그래 됐으면 대통령이 되지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지금 제가 일제 피해자 문제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죽창가도 오늘 아침에 노래할 때 들었고 또 지금 조국 장관님이 얘기하시는데 악법도 법이라는 게 이거 전부 다 일제 시대 때 잔재입니다. 일본 교수가 말이지 악법을 갖다가 이게 법이라고 왜냐하면은 식민 지배를 하려고 그러면은 악법을 가지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지키려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래 대도 안 하는 이런 주장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그 악법도 법이라는 거 하나뿐만 아니라 요소에 다 있습니다. 지금 법에 대해 가지고 무서워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법을 무서워하는 거는 식민 지배의 정말로 상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순사온다 그러면 전부 다 애들 다 우는 애도 그쳤지 않습니까?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법을 왜 우리가 무서워합니까? 전부 다 이 식민 지배가 남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제잔재 청산 이런 모임이 이제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소크라테스의 악부터 법이라는 게 전형적으로 식민 지배의 악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요. 이제 질문은 뭐냐면은 일제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동원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지금 무법천지거든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에서 확정 파기 났으면은 대통령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키면 대법원 판결을 안 지키면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국회에 가가지고 이거 명백하게 탄핵소야 된다. 이거 상식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요. 지금 뭐 장관, 법무부 장관 아까 얘기하시는데 이 장관이 말이지 법보다 더 위에 있어요. 시행령을 만들어가지고 법을 우습게 알면 도저히 어찌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이만큼 무법천지다. 그걸 일단 해가지고 이 무법천지를 갖다가 우리 법학자로서 이제 어떻게 극복할까 그 부분 하나하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일제시대 때 피해자들에 대해 가지고 일본 사법부 판단이 뭐냐 하면은요. 개인 청구권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굳이 하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 일본에서 최고재판소가 그렇게 판단하면은 일본 정부라든지 일본 기업들이 자기 나라 판결 따라가지고 사죄하고 배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발적으로 안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판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일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정의가 회복 안 되는 거는 일본이 워낙 이게 지금 법이 약하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민주주의나 법치주의가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그 악영향을 갖다가 우리가 불똥이 튀어가지고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자로서 지금 한국과 일본의 이런 법치주의나 민주주의가 이 유럽이 매가 엄청나게 취약한데 이걸 갖다가 지금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극복을 할 것이며 또 지금 이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조국 교수님의 법고전 산책 마지막 장에 보면은 칸트의 영국 평화론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시아 인권 재판소를 우리 대구에서 한번 만들어 보려 하는데 우리 지금 이 조국 장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너무 큰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강제징용 노동자의 그 인권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가는 잘 아실 것 같고 최 변호사님이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하셔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고 근데 그에 대해서 일본이 문제가 돼가지고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라는 게 일어났고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행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진 거죠. 저는 이제 뭐 1차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 사법부의
판결과 정반대로 행정부가 결정했을 때 대법원은 왜 침묵하는지 항상 의문을 좀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드린 건 곤란할 것 같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단순히 법률가들끼리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보통의 시민, 보통의 국민, 주권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단순히 강제징용 노동자의 판결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흐름이 확 바뀌어 나가면서 우리 국민들의 자유, 인권이 얼만큼 보장되는가의 문제로 연결될 것인데 아까 이제 그 행사 주최했던 그 주최 단체 그 이름을 빌자면 아까 천불 만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전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천불 만불이 나면 이건 이제 법률 문제는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천불이 난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천불이 날까에 대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모든 문제의 출발점 같고 두 번째는 또 이 주최를 한 단체가 이제 시민헌법인데요. 시민헌법을 만드셨고 제가 아는 바로는 전국에서 대구가 유일하게 만든 데가 아닌가 저는 싶은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헌법이란 말은 우리가 말한 대한민국 헌법 말고 시민들 풀뿌리에서 아래로부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헌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 헌법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고 부족한 게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대구 시민헌법을 만드셨겠죠. 그럼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왜 천불이 날까를 생각해보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보면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대구 시민헌법을 만들어 두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시는 데서 이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앞으로 우리 대구에서 부르면은 좀 자주 좀 와주시면 고맙겠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시민 불복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제가 이 말을 인용하는가 하면은 이 다른 학생의 기회를 박탈한 것도 아니고 다른 학생을 제치고 끼워든 것도 아니단 말입니다. 이런 부산대학교 조사위원회의 그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법원에서도 이런 정의의 관점에서 이 조민 씨에 대한 판단을 좀 현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저는 가집니다. 장관님, 조민 씨가 지금 쪼민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지금 하면서 또 활력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잘 나고 있는 것 같죠?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저 딸내미 얘기를 해서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일단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얘기했던 그 말은 뭐냐 하면 법에 대한 존경하고 정의에 대한 존경을 구별하고 정의에 대한 존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시민불복종, 저항권을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 말은 우리 현실에 소로가 살았던 미국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법률이 자신의 시민들의 정의관념과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죠. 법률은 법률이 지금 작동을 합니다. 근데 법률을 우리는 존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 대표자가 만들었는데 근데 일반 시민의 정의관념과 충돌할 경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근본적인 법 철학의 문제입니다. 근데 소로는 그 경우 정의에 대한 존경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로 같은 경우 노예제를 얘기합니다. 노예제가 합법이었거든요. 당시에. 그 노예제가 합법이고, 노예를 사고 파는 게 합법이고, 근데 그거를 노예제 타도 운동을 하면 그 사람이 처벌받았거든요.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독재정권 때 독재정권과 싸우는 거는 불법이었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에
근본적인 문제.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실정법이 있는데 그게 우리 시민들의 법감정, 정의관념과 충돌한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고요. 그게 이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법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가져야 할 고민들의 근본을 던져준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딸내미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거론하셨던 얘기가 이제 부산대 내에서 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는 요약을 하면 이제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 그 다음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 이렇게 조사 결과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1심 판결에서는 그렇지만 그 표창장 자체가 유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걸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그것만으로 취소 사유다 이렇게 결정이 났고 그게 지금 항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건 저는 법을 공부하고 가르친 사람으로서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 간에 그 판결에는 당연히 판결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나쁘게 나올 경우에도 저든 저희 딸내미든 또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저희 딸내미는 대학교 들어가고 난 뒤부터 독립해서 이제 집을 떠나서 살고 지금도 따로 살고 있는데 절대 집에 안 들어온다 합니다. 지 자유가 있겠죠. 또 자기가 벌어놓은 돈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지금 하고 살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과거 의사 생활을 할 때는 새벽부터 밤까지 정신없이 살고 병원에서 자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마 본인 인생에서 가장 지금 이제 일이 없는 자유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얘가 이제 문화, 예술, 음악 이런 거 좋아하던 그 아이인데 전시회 가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맨날 청바지 입고 또 가운 입고 다니다가 이제 요즘에 자유로워지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깔롱도 많이 부리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저한테 상의도 안 합니다. 그냥 잘하고 있네, 그죠? 나이 이제 30 넘었죠? 30 넘었죠, 따님이? 30 넘었죠? 간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필요가 있어요? 어른이죠, 어른이고. 네. 결정하고 뭘 하고 난데 저한테 사후 통지를 해줍니다. 그것만 해도 아버지 입장에서 감사하죠. 예, 재판부의 이 정의에 대한 존경심, 이런 판단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조민영 이 자리 없습니다. 응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방청석에 있는 분들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두 분이 질의를 신청해 주셔서요. 거기서 먼저 우리 문상희 씨, 마이크 좀 준비됩니까? 마이크 좀. 질문은 가급적이면 짧고 좀 간명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먼저 조국 장관님을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노무현 대통령님의 연설, 기자회견, 또 그분의 간담회 같은 것들을 동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거를 들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님한테 묻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과 정치인으로서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나라의 국격과 국민의 삶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을 요즘 느낍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 정치인의 자세로 반드시 갖춰야 될 국가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 싶고, 또한 요즘 같은 난국에 국민들이 가져야 되는 도리도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2019년 9월부터 조국 전 장관님의 조국 수호의 촛불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4층에 조사실에 계실 때 저희가 일제히 핸드폰 불빛을 모아서 보내드렸었는데요. 그 불빛들을 기억하시고, 저는 시간은 기록이며 기록은 역사라 생각합니다. 역사는 반드시
정의와 불의를 판단한다고 믿습니다. 조국 전 장관님이 이 현세에 이 시간에 강건히 나아가셔서 다시 멋지게 국민들과 함께 만나시기를 응원 보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무겁고 진지한 질문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초동 촛불 얘기하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제가 조사받을 때도 이제 그 촛불이 있었고, 조사받지 않고 집에 있을 때도 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 대신 저희 친구 지인들이 정말 수많은 친구와 지인들이 사진과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어서 나 여기 있다, 내 여기 서초동 어디 있다 보내주어서 그게 제가 제 마음을 다지고 바로 가다듬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서초동 집회를 얘기하면서 무법천지였다 이런 발언을 인터뷰를 찾아보시면 그 평가를 하신 것 같아서 그 촛불 집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아마 해결될 수 없는 큰 시각차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와 별도 두 가지 질문 같은 경우는 너무 큰 질문이라서 제가 답할 수 있는 능력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나 정치적 지도자가 될 자격 문제, 이런 자질 이런 문제 같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짧게 공직에 민정수석으로 한 2년 반, 장관으로 한 35일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될 분들이 필요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철학 이런 거 말고, 국정 철학 말고 개인적 자질의 문제는, 경청과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말, 보통 시민들의, 보통 사람들의, 국민들의 말, 그들의 뜻, 그들의 고통, 분노, 즐거움, 기쁨 등에 대한 그런 공감과 소통, 경청, 이게 최고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성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정반대로 이제 국민들이 갖춰야 될, 갖고 견지해야 될 자세, 자질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주권자는 우리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민주공화국이라고 돼 있고 주권자는 국민이라고 했거든요. 즉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장관이건 어느 누구도 주인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 잠시 일을 맡긴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일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비판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뢰받는 사람, 단순히 통치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고 저 사람들이 우리의 통제를 받아야 될 사람이란 점이 확고할 때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팅방에 또 한 분이 질의를 내주셨어요. 이형화 씨,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5, 6개월 전에 알릴레오 북스에 나오셨을 때보다 얼굴이 조금 더 좋아지신 것 같아가지고 고맙고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그 벚꽃은 산책 70페이지에 인용한 시야의 편지. 가까이 되고. 예. 벚꽃은 산책 70페이지에 인용하신 페르시아인의 편지에 보면은 의학으로 죽은 사람 수보다 법률로 파멸당한 사람 수가 얼마나 더 많은지 가늠하기 꽤 힘든 일일 거야. 이 구절을 보면서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법이 있어야 하나 자문을 하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좀 가벼운 질문을 드릴게요. 이 구절을 서울대 법대 강의 시간에 또 언급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수님 제자 가운데도 판검사가 많을 것인데 그 판검사들 가운데서도 소위 말하는
떡계금, 그다음에 떡계 판질하는 고위 공직자도 있는지요? 있다면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 말을 잘 못 들었습니다. 떡계금질, 떡계 판질. 계좌들 가운데. 이제 몽테스키에가 페르시아의 편지에서 통렬하게 법률가 집단을 비판을 합니다. 이제 안 읽으신 분들 위해서 간단히 하자면 요지는 그러니까 돌팔이 의사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나쁜 법률가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라고 그 땅 얘기한 겁니다. 의사들이 수술을 해가지고 사람 죽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률가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다 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럴 때 사람 곤장 때리고, 물고문, 그냥 권위주의 정권 때 물고문하고 전기고문하고, 이런 때나 있었던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몽테스키에 살았을 때 마녀 사냥, 화양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예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 완전히 조작이었거든요. 한 사람을 완전히, 그리고 검사가 기소해가지고 유죄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정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강기훈 씨는 말기암 환자가 지금 돼서 지금 투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최근으로 오게 되면 제가 책에서도 살짝 소개를 했는데 서울시 공무원, 화교 공무원 유성 씨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북에 있다가 탈북해가지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공무원이 되는데 이 여동생도 다시 내려왔는데 국정원에서 간첩이라고 잡아가지고 그냥 압박하고 허위자백 다 받아냅니다. 근데 절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나중에 다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이 허위 서류, 중국 정부의 허위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검사를 통해서 법정에 제출을 합니다. 근데 거기 다 국정원이 거짓말을 하고 허위 서류를 만든 게 확인됩니다. 다 무죄가 됩니다. 다. 이 사람 그 과정에 집안 전체가 난리가 난 거죠. 남매가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북한에서 온 간첩이 몰려가지고 온갖 손가락질 받고 구속되고, 근데 무죄고 허위란 게 확인됐어요. 근데 많이 잊혀진 게 그때 그 화교 공무원 유성 씨를 기소했던 검사가 이시원 검사인데 현재 용산의 공직기강 비서관이죠. 이시원 검사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살짝 놓쳤는데 이제 우리 이번에 보훈처 장관으로 임명된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도 잘 찾아보시면 박민식 장관이 2008년에 검찰에서 사표를 냅니다. 사표를 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민식 당시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석검사였는데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을 하는데 어떤 그 법조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사람을 기소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봤더니 그 기소가 된 중요한 근거인 다이어리가 모두 허위로 조작된 것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당연히 무죄 1, 2, 3 모두 무죄를 받는데 이게 터지니까 박 검사가 사표 내고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지금 장관이 되셨어요. 그럼 그 고통받은 그 사람은 어떡할 거냐. 이런 맥락에서 몽테스키에가 얘기했던 그 법률가들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얘기가 그냥 옛날 얘기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냥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또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인천에서 오신 우리 분 말고 또 혹시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어디에요? 부산. 예, 지리 순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이 오빠라고 말합니다. 근데 조국님은 조국님이라고 말합니다. 왜 유시민님은 오빠고 조국님은 조국님일까요? 그 차이에 대해서 혹시 지금 막 느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 처음 들어봐서 유시민 장관님이 저보다 선배신데 왜 오빠고 저는 왜 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 같습니다. 저 그냥 즉각적으로 받은 느낌은 그러니까 제가 이 책 19년 이후로 저나 저희 집안이 여러 가지 이제 환란에 휩싸이다 보니까 많은 지켜보는 시민들이 그냥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님이란 단어를 붙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예, 저 뒤에 분 어디서 오셨어요? 아이고,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아이고. 예, 마이크 드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 번 다녔는데 처음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조국 장관님의 그 영화 그대와 조국을 봤을 때 많은 서운함을 비추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서운한 게 기자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분들한테 바라는 점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기자분들이 제가 당시에 공직자 후보였고 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를 쓰는 것은 언론의 자유이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적은 없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건 다른 쪽에서든 간에 문제를 삼는 건 이제 허위 보도를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거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지금은 다 잊혀졌습니다만은 대략 한 달 동안 주요 언론에서 도배가 된 게 조국 사모펀드였습니다. 제가 사모펀드로 해서 정치 자금을 대선 자금을 모았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가로등 전멸 등을 제가 다 이렇게 해먹었고 서울시 지하철에 또 무슨 뭐를 또 제가 했고 이런 식으로 그 일면 전체가 났습니다. 너무 저는 이제 황당했는데 그게 저는 물론 기소도 안 됐습니다. 그 건으로. 제 배우자도 그걸로 기소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보도를 한 분은 아무 책임을 안 지더라고요. 저한테 연락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보도가 공인에 대해서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견제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윤미향 의원 사건을 보시면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 중에 거의 90%는 기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 기소가 됐는데 그 중에 한 개만 유죄 판결이 나서 벌금형이 되었는데 많은 시민들은 보도되었던 90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윤미향 의원에게 사과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착복을 했다, 남편에게 뭘 했다, 오만 보도가 다 났는데 거의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이거는 언론의 자유가 언론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한계를 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가짜 왜곡, 허위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 예, 좋습니다. 이번엔 멀리서 안 오셔도 손을 아주 힘차게 들어주셨어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35살이고 지금 생후 48일 된 아이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화가 나서 잘 안 보는데 제일 최근에 기억에 나는 뉴스 인터뷰가 조민양 뉴스공장 첫 인터뷰인데 떨면서도 본인 이야기를 잘 하시고 이제 30살이라고 하시는데 자기 생애를 다 부정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약한 사람들 같이 연대하고 또 본인의 그런 자존감을 굉장히 잘 지키는 모습을 보고 되게 이제 감격이 깊게 새겨졌는데 저희 아이도 어떻게 하면 저를 그렇게 키울 수 있을지 네. 뭐 교육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평소에 생각해 오셨던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기가 48일 됐다 그러니까 너무 축하드리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멀리서 있습니다만은 일단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지십니다. 아주 저희 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뉴스공장 인터뷰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심 선고 날 때 얘가 차를 저를 데려주고 또 제가 법정에 나왔을 때 탔습니다. 법정에 선고받고 이제 타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제가 얘한테 집에 가서 밥이나 먹자 이랬더니 약속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선고받은 날인데 여기서는 아니 지금 내 아빠가 재판 선고받았는데 오늘 밥이나 같이 먹지 무슨 약속 있어 누구 만나 이렇게 했더니 뭐 남자친구 생겼냐 뭐 이렇게 했더니 그건 아니고 오늘 내가 뉴스공장 인터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깜짝 놀랐죠. 하니까 이거 지금 왜 그러냐 하니까 아빠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는 구속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경우는 자기는 자기의 삶을 살 건데 맨날 숨어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아예 자기로서는 자기가 이제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계기를 마련해야겠다는 판단을 했다. 이렇게 해서 뭐 약속을 잡았더라고요. 잡고 그래서 그냥 저 집에 떨구고 가버리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약간 섭했는데 근데 섭했지만 한편으로는 좋았습니다. 얘가 자기 길을, 자기 선택을 하고 자기 고민을 해서 자기 선택해 자기를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 고마웠고 좋았고요. 제가 뭐 특별한 비결이 있었다기보다도 저는 이제 뭐 선천적으로 성격이 뭐 적극적이다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딸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얘가 뭘 원하는지, 얘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쪽으로 이렇게 자꾸 그걸 도와주는 쪽으로 하고 그 전에 제가 뭘 먼저 요구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온 것 같고 저는 뭐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데 얘로서는 또 얼마나 속이 사실 상하겠습니까? 뭐 표시를 안 할 뿐이라 생각합니다. 애가 이제 30이 됐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표시를 안 하겠지만 마음속에는 여러모로 뭐 울분과 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가족에게 또 아빠에게 이제 표시를 안 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걸 잘 감당하고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결과가 되든 자기 길을 자기 방식으로 뭐 헤쳐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옆에서 도와주고 뭐 격려해주고 뭐 용돈 필요하면 용돈 주고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이 대담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아까 우리 죽창가라고 가사를 지으신 분이 우리 참 위대한 시인 김남주 시인의 시를 노래로 만든 건데 마지막 순서로 역시 김남주 시인의 사랑은을 일제잔재청산 시민모임 전 대표이신 윤미경 씨가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올라와서 해주세요. 시가 짧습니다. 하나하나 단어를 잘 좀 새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일제잔재청산 전 대표 윤미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은 김남주. 겨울을 이기고 사랑은 봄을 기다릴 줄 안다. 기다려 다시 사랑은 불모의 땅을 파헤쳐 제 뼈를 갈아 죄로 뿌리고 천년을 두고 오늘 봄의 언덕에서 한 그루 나무를 심을 줄 안다. 사랑은 가을을 끝낸 들녘에 서서 사과 하나 둘로 쪼개 나눠 가질 줄 안다. 너와 나와 우리가 한 별을 우러러 보며.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위해 서울서 초등을 제가 오가던 때가 생각나는데요. 예, 온 가족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 또 눈물이 납니다. 예, 그 처참한 심정. 예, 그 처참한 심정. 목에 칼을 찬 고통 속에서도 잘 견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 겨울을 이겨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사랑은 시에서 나오는 이 한별은 누군가에게는 사회권 선진국이 될 수 있고 또 누구에게는 이 정권 교체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우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잘 헤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불 선진국에서 이제 진짜 선진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 정권 하에서는 난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이 어려움을 헤치고 다 같이 힘차게 나갑시다. 어떻습니까? 오늘 대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품격이 좀 높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책 사보세요. 더 높아집니다. 예, 우리 조 장관님께서 이 자유의 큰 날개짓을 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예, 장관님 마무리 인사하시면서 대담의 시간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 이렇게 꽉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아마 7월부터는 제가 출석하는 2심이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뭐 연말 연초까지 재판받는 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횟수로 한 5년째, 인데, 이제, 많이 흔들리고 또 많이 힘들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아까 서초동 촛불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오늘같이 오신 분들의 목소리, 눈빛, 표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견디고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너무 시급 바쁘시고 주말에 바쁘시고 아까 부산에서는 제일 영업하는데 귀한 시간인데 시간 내주셔서 또 다른 분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얼마나 거의 사실 금요일 저녁이 소중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 내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근원에 불구하고 와주신 이 마음 그 뜻 생각하면서 잘 견뎌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 같이 힘내라 조국 한번 외칩시다. 하나, 둘, 시작. 힘내라 조국.